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워킹맘이에요. 동갑내기 남편과 토끼 같은 6살 배기 아들내미와 함께 나름 평화롭게 살다가 모든 게 다 파탄나고 말았네요. 남편과 이혼한 지 무려 1년이나 지났지만 그 배신감에 아직도 자다가 악몽을 꿀 때가 여러 번 있어요. 20대부터 이 남자에게 순정을 다 바쳤으며 돈은 없는데 의대를 꼭 가고 싶다던 이 사람에게 돈까지 바쳐서 의대생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우리 사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것은 시모의 역할이 매우 커요. 없이 살던 시모가 돈맛을 보더니 획 돌아버려서 절 배신했거든요. 자기 아들과 공모해서 말이죠. 결혼하고 나름 천사같이 잘해주던 시모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더군요. 돈 앞에는 장사 없나 봐요. 아들까지 뺏으려던 걸 간신히 막았어요. 그리고 전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주 자상하고 다정하며 능력 있는 남자 말이죠. 재혼하면 전 남편에게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줄 거예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들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전 남편이 나락으로 빠져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 아이도 아빠에게 별로 정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고 제대로 놀아준 적도 없거든요. 아이를 갖자고 할 때도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해서 낳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 했죠 뭐.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중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우리 서유리를 낳은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 덕분에 시모의 악마 같은 민낯이 드러났으니 우리 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네요. 대체 제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혼까지 한 전 남편과 시모에게 부들부들 거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남자와 시모에게 지난 10수년간 바친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짧은 세월도 아니고 10수년이라니 저도 참 바보 같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나 봐요. 아님 지금까지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가정 고초를 겪으면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제 여동생이 무당인데 오늘 다시 제 동생을 찾아가 신점이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재혼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점쳐달라고요. 재혼하기 전에 여러분께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 말씀드리려 해요.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께 다 털어놓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세상에 참 이런 일을 겪은 여자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감대 형성해 주시면 눈물 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 오히려 어렸을 때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큰 중견기업의 부사장을 지내셨던 분이어서 연봉이 엄청 셌거든요. 회사에서 운정에서 딸린 차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희 넓은 단독주택에 개인 경비와 가사 도우미까지 두고 살았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 뽀얀 피부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의 미인이었어요. 어릴 적에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아줌마 뽀글파마하고 있었는데 엄마만 긴 생머리에 아가씨 같은 외모를 지녔었죠. 지금 사진으로 봐도 정말 세련되게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전 맏딸이었고 제 밑으로 이란성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꽤 부유했으니 저를 포함한 여동생과 남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남동생은 학습과외는 물론이며 트럼펫 과외까지 다 개인 교습으로 받았어요. 여동생은 첼로와 피아노를,
저는 미술과외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까지 사교육비 몽땅 쏟아부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여튼 우리 5가족에게 세상은 마냥 핑크빛이었어요. 엄마가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진 말이죠. 건강했던 엄마는 갑자기 체중이 30kg대로 떨어지며 코피가 자주 났고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말았죠. 엄마의 무시무시한 혈액암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아빠는 백방으로 병원을 수소문했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엄마를 완치시키겠다는 사명하에 미국과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죠. 아빠가 워낙 일을 잘하던 분이었기에 회사 CEO분이 우리 엄마의 치료비까지 부담해 주셨다고 해요. 모든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병은 악화되어 갔어요. 암이 온몸에 퍼질 대로 퍼져 앙상한 뼈만 남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토록 싱그럽고 아름답던 엄마가 29kg까지 몸무게가 빠져서 눈만 껌뻑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 엄마가 미치도록 불쌍했죠. 고통 속에 꺼져가던 우리 엄마를 보며 맏딸인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 너무 볼품 없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부끄럽고 또 너희들에게 미안해. 우리 큰딸,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쌍둥이 동생들 꼭 좀 잘 챙겨줘. 너에게 면목이 없다. 딱 1년, 짧고 굵게 투병하고 엄마는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남은 우리 가족 4명은 모두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엄마 없는 가족은 상상이 안 가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오열하고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였죠. 아빠가 눈물 흘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나 혼자 애들 돌보면 어떻게 살아? 우리 여보가 내 속옷까지 다 챙겨줬는데 앞으로 난 누가 챙겨주지? 여보, 다시 돌아와. 나 너무 힘들어. 미치도록 보고 싶다, 내 마누라. 쌍둥이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맏딸인 제가 아빠를 진정시켜 드려야 했어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맨날 이렇게 울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던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운다고 엄마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3남매를 봐서라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라고요. 중학생이 나이였지만 맏딸이었기에 용기 있게 아빠를 다그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희 3남매에게 사과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 나한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나약해지면 안 되지. 아빠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게. 아빠 열심히 살게.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아빠는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고자 갖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빠를 다시금 사지로 몰아넣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금융위기 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것이었죠. 당연히 아빠는 잘 다니던 중견기업 부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사업체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꽤 큰 회사의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스케일이 큰 것만 맞다 보니 개인 회사도 좀 크게 차리셨던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옆에서 보기에 사업이란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사무실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일에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 시작하다 보니 아빠의 사업체는 금세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걸 우리 집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딱지를 보고 알았죠.
아빠는 압류딱지를 붙이러 온 사람들을 보고 절규했어요. 그건 안 돼. 우리 애들 아끼란 말이야. 그것도 손대지 마. 하늘로 간 우리 와이프 유품이란 말이야. 당장 꺼져라 이놈들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건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가 쓰러지셨거든요. 아빠,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쌍둥이 동생들도 놀라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급하게 아빠의 심장을 내리쳤어요. 전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갈 수 있었죠. 겨우 숨이 붙어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아빠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백혈병으로 떠난 엄마 곁으로 떠나신 거죠. 근래 2, 3년간의 폭풍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평화롭기만 한 우리 가족한테 갑자기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지 알 수 없었죠. 엄마를 한번 보내드려서 그런지 아님 우리 쌍둥이 동생들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에서였는지 아빠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빠의 사업이 폭삭 망한 탓에 정말 처참한 일상이었지만요.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얻어와야 했어요. 그마저도 매일같이 얻어올 수는 없었기에 삼남매가 라면으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죠. 밥 먹기 싫다며 빵이나 과자를 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던 옛 시절이 그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잘 나가고 우리 집이 부유했을 때 돈 빌려가고 했던 친척들한테 연락도 해봤어요.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남보다 더 못하더군요. 야, 네 아빠가 처제인 나한테 사업한다고 꿔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무려 3천이야, 3천. 그 돈 하나도 못 갖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작자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챙겨야 해? 너희들 이무인재로 말이야? 전 너무 열받았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자기 시집 보내고 집까지 사준 걸 내가 똑똑히 다 알고 있는데 저 지랄이라니. 엄청 화가 났죠. 이모, 그럼 우리 아빠 돈으로 산 집이랑 혼수 물품이랑 다 내놔요. 막내 이모라고 다 챙겨줬는데 그 돈이 3천만 원에 10배도 넘겠어요. 뭐? 임수진, 아직 고1밖에 안 된 애가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옛다, 100만 원 받고 꺼져. 이젠이 쌍둥이 동생들도 중학생이고 하니 지 앞가림 알아서들 해야지. 울그락불그락해진 이모는 적선하듯 100만 원을 제게 던지고는 본인이 꺼져버리더군요. 하여튼 그 이후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쌍둥이 동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기 위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알바에 뛰어들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엄마의 유언대로 쌍둥이 동생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 대신 학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시키는 게 꿈이었죠. 그 꿈을 위해 알바 3-4개씩 돌려가며 제 몸을 혹사했어요.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기에 어느 일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었죠. 누가 보든 말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편의점 정자님께서 절 기특하게 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아, 너 알바 3-4개 한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버스 타고 알바자리 찾아서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쭉 풀타임으로 하는 게 어때? 물론 밤 시간대엔 다른 남자 알바를 1명 쓸 거야. 네 시급도 더 올려줄게. 수진이가 워낙 일을 잘해서 그래. 나 10년 넘게 편의점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해주는 알바생 처음 봤다. 솔직히 감동이었어.
편의점 사장님의 제안으로 그래도 밤 시간에는 집에 가서 잘 수 있게 되었네요. 수익은 그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고요. 잠이라도 6, 7시간 자니 사람이 좀 살 것 같더군요. 이제 동생들을 위해 집안일이라도 더 깔끔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제 쌍둥이 여동생 찬미가 놈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부터 시작해 아픈 곳은 몸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죠. 당최 어느 병원 무슨 과를 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온몸 곳곳이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더욱 답답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혈을 하고 코피가 나고 실신을 하며 쓰러져도 응급실에서 조치만 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편의점 알바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생들 고등학교 잘 다니라고 케어하는 게 무색해졌어요. 여동생 찬미는 너무 아파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많아졌죠. 함께하다 길을 찾지 못해 속는 셈 치고 동생과 함께 신점을 보러 무당집에 갔어요. 차라리 그곳에 갔더니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더군요. 웬 할머니 무당이 저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군요. 왜 지금에서야 왔어? 지금까지 뭐하다 왔냐 이 말이야. 얼마나 기운이 쓰든지 이 골목에 인연이 들어서자마자 내 주변에 신들이 웅성웅성 대더라. 얼른 저기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신에게 절드려. 그렇지 않으면 더 언제까지 살지 장담 못해. 여동생은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고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저 말인가요? 제가 옷 갈아입고 절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당은 제 동생을 딱 집으며 말했어요. 아니 너 말고 뒤에 저 꼬마 무당 말이야. 이제 곧 20살 되면 정식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 일단 신부터 바꿔보세. 더 이상 아프기 싫으면 순순히 받아들여. 그게 저 무당의 운명인 걸 어쩌냐. 내 동생이 무당이 될 팔자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동생 공부시켜 대학 보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는데 동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방향성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동생은 그날부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 제가 지금까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 부어야 했죠. 어쨌든 내 동생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동생은 제게 한없이 미안해했고 저도 제 동생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더군요. 정식 무당이 되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죠. 미안해 찬미야.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혹시 무당인 너에게 엄마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엄마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아니야 언니. 이게 내 운명인걸. 그리고 무당은 그냥 내 직업일 뿐이야. 나랑 찬영이까지 우리 쌍둥이 동생 먹여 살리느라 언니가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앞가림은 내가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여지껏 언니가 엄마 역할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쌍둥이 동생 중 여동생인 찬미가 무당이 되어 독립해서 나가게 되고 남동생 찬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방사선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찬영이도 스스로 알바해서 학비와 생활비 된다며 제가 용돈 쥐어주는 것도 안 받더라고요. 기특한 동생들이었죠.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고 편의점 알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편의점 건물엔 고시원도 있었는데
고시원에 사는 한 남자가 거의 편의점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며 제게 대시해 오더군요. 그동안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어서 그의 마음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속사정을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구해야 하니 그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며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의 안쓰러운 상황이 제 동정심을 강하게 자극하더군요.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씨. 제 이름은 박세민이라고 해요. 수진씨 23살이라고 하셨죠? 저도 동갑이에요. 전 수학교육과에 다니다 의대를 꼭 가고 싶은 마음에 재수 3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 휴학하고 일단 군대를 다녀왔어요. 전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집안에 돈은 없고 아니 참 난감하네요. 일찍이 혼자 되신 어머니는 리어카에 건어물 떼다가 팔고 계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의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얼른 사범대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나 되어야 하는데 꿈이 잘 포기가 안 되네요. 똑똑하신 분이신가 봐요. 수학교육과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돈만 벌고 있네요. 우리 서로 갈 길이 먼데 연애는 사치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요? 서로 응원하면서 말이죠. 그건 안 돼요, 수진씨. 나 수진씨한테 약속 하나 할게요. 만일 수진씨가 나랑 사귀어주면 나 이번에 수능 잘 봐서 꼭 의대 합격할게요. 진짜 맹세해요. 수진씨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무서워서 편의점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면 제가 마음 편하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사귀어주세요. 네? 제발요, 수진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 사귀고 나면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도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그냥 오케이 했어요. 내가 가지 못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고 내가 잘 보지 못하던 수학도 잘한다고 하니 엄청 똑똑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사귀게 되었는데 막상 연인이 되니 제가 박세민이라는 이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고 남친에게 올인하게 되었죠. 남자 경험이 좀 있었다면 그래도 덜 충성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바보같이 희생만 한 것 같아요. 사귈 때부터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말이죠. 그때 당시 쌍둥이 동생들이 다들 알아서 앞가림하며 살 수 있던 때라 제가 돈 벌어서 남친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수학교육과에 다니긴 하지만 휴학한 채 의대 입시만 바라보고 있는 남친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남친은 처음부터 저에게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며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왔기에 남친의 꿈은 곧 제 꿈이 되어버린 거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모은 돈과 정성으로 남친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운명의 수능날 철석같이 딱 붙으라며 엿선물도 해주고 무사 합격을 빌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당으로 일하고 있는 제 여동생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꽤 용한 무당으로 잘 나가고 있던 제 여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군요. 언니, 미안하지만 기도드릴 필요도 없어. 이번엔 틀렸어. 다음을 기약해야 할 듯해. 동생의 한마디에 김이 쫙 빠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능을 마친 후 남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남친 역시
자신 없는 목소리더라고요. 미안해, 수진아. 용돈이며 생활비 반찬까지 해주면서 날 격려해줬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1교시 국어에서 벌써 망해서 말이야. 점수가 나와보니 약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전 약사도 매우 훌륭한 직업이니 약대라도 진학할 것을 권유했지만 남친은 강경했어요. 면목 없지만 수진아, 나 딱 1년만 더 해볼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꼭 의사를 더 하고 싶다는데. 저의 뒷바라지도 계속되었죠. 남친은 책과 씨름하고 전 편의점에서 손님과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편의점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무사분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그분은 우리 편의점 단골이었기에 친근한 손님이었죠. 수진 씨, 급하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한 명 채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편의점 시급보다는 훨씬 많이 쳐줄게요. 제가 세무사님 사무실에서 일한다고요? 저 실은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퇴해서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 제가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 일랑 마세요. 현재 윗선에 있는 직원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수진 씨가 일을 워낙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탐나는 인재라서 제가 직접 캐스팅 왔다고요.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들으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적으면서도 월급은 1.5배였어요.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많이 주시는 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후하게 월급을 주신다니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죠. 게다가 꿈에 그리던 사무직이라니. 내가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며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잘 구하고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일도 잘 모르고 완전히 말단 직원이었기에 바쁘디 바쁜 세무사님 개인 비서 역할까지 어느 정도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세무사님의 신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많이 알게 되었죠. 아들 하나 낳고 교사인 아내분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행복한 그 가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중견기업의 부서장으로 잘 나가던 아빠와 전업주부였던 엄마, 나름 부유했던 가정 안에서 최고의 사교육을 받으며 화목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비누방울처럼 느껴졌어요. 톡 하고 터지면 다시 시궁창 같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그래도 제 곁엔 자상한 남친이 있으니 위안이 되었어요. 동생들은 본인들 일에 바빠서 독립하게 되었고 좁은 집에 홀로 있으면 외로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남친의 전화를 받으면 약간의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친이 나중에 의사가 되면 제 어릴 적 우리 집처럼 따뜻하고 여유롭던 가정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겠지 하는 희망 말이죠. 그렇게 저한텐 다소 지루했고 남친한텐 절실했던 1년의 수험기간이 지나고 다시금 운명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오버하지 않고 조용히 남친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 알리지도 않은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그동안 남친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했어. 이름이 박세민이라고 했지? 이번엔 뭐가 좀 보여. 아슬아슬하게나마 붙을 것 같아. 이 남자와 함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쨌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축하해. 제 여동생이지만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오후 4시쯤 수능이 끝나고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자기야,
나 필이 좋아.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친은 실제로 원하던 의대에 추가 합격할 수 있었고 드디어 의대생이 되었어요. 남친이나 저나 드디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대 학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게다가 남친이 월등하게 장학금을 받을 점수도 아니었기에 등록금을 다 내야 했어요. 남친 엄마는 리어카로 건어물 판매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으므로 아들의 등록금을 내줄 생각도 안 하더군요. 이 또한 한동안은 제 몫이었네요. 그 이후부터는 남친이 과외 알바를 해서 본인이 충당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드디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밟아야 할 시기가 오자 우리 사이엔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때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었기에 남친이 본인 엄마한테 절 소개시켜 줄 만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한 번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귄 게 몇 년인데 날 자기 엄마한테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야? 내 존재가 부끄러워? 이제 의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야,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구 덕분에 의대에 올 수 있었는데. 나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고.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많이 막아줬는데. 뭐? 대체 뭘 막아줬다는 거야? 내 얘기 어머님께 드렸구나? 어머님께서 날 싫어하시는 거야. 맞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하신다기보단 그냥 워낙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라 의사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가 봐.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까 수진이가 조금만 이해해줘. 자기도 어렵게 자라봐서 그 심정 잘 알잖아. 100번 양보해서 남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서글프고 서러웠어요.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귄 지가 몇 년이고 내가 남친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뺏기긴 싫었거든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퇴근 후 남친 엄마가 리어카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세민 씨 여자친구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귄 지 오래되었고 세민 씨가 이미 어머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다고 하여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제가 일손을 좀 돕고 싶어서요. 당연히 남친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곧 저에게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가씨나 나나 가방끈 짧은 건 마찬가지이니 어렵게 빙빙 돌려 말 안 하고 그냥 대놓고 말할게. 이렇게 찾아와서 내 일손 도울 거 없어. 이런다고 점수 딸 줄 알아?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요. 내가 몇 번이나 우리 세민이 통해서 말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대체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만나고 있는 건지 참 거머리가 따로 없네. 이러다 뱃속에 애라도 배워서 우리 의사 아들 발목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아들 채가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 줄 섰으니 애시당초 침 흘리지 말라고. 거머리라니.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남친에게 희생한 세월이 얼만데 그걸 다 모르시나 싶어 다시금 말씀드렸죠. 어머님, 거머리라뇨. 저 혼자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연애도 세민 씨가 먼저 쫓아다닌 거예요. 제가 쓸 돈 아껴가면서 세민 씨 학원비 대주고 용돈까지 줘서 의대 합격을 도왔고 초반엔 등록금까지 내줬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금껏 곁에서 지켜온 사람한테 거머리 취급을 하시다뇨. 너무하네요 정말. 이렇게 내지르고는 냅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냉정하기 그지없는 남친 엄마를 만나고 오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계셨으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너무 그리웠죠. 마냥 우유부단한 줄 알았던 남친이었는데 본인 엄마와 만나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니 단호하게 나서더군요. 제게도 믿음을 주었고요. 자기야,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나 자기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위했더니 두 손 두 발 다 드셨대. 할 거면 빨리 결혼하래. 미래의 시모에게 반협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낸 게 마음속으로 찜찜했어요. 그래도 아주 바쁜 인턴 시절은 끝내고 결혼하자 싶어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죠. 그 기간 동안 예비 시모에 대한 미움을 감추고 최대한 관계를 회복해보자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예비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 너무 고지식하게 장사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어요. 그 밖에 건어물 판매하는 팔로를 이리저리 개척하게끔 도와드렸죠. 그 결과 매출은 당연히 수직 상승했어요. 예전엔 리어카만 끌고 개고생하며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던 수준과는 다른 수익 창출이었죠. 시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인데 전보다 꽤 큰 돈을 만져드리게 하니 시모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더군요. 아우, 얘가 장사에 소질이 있구만.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벌게 해주다니. 너 우리 세민이 색식감으로 합격이다. 레지던트 들어가면 얼른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낳아라. 우리 세민이 닮으면 외모뿐만 아니라 머리도 엄청 좋을 것이니. 이렇게 나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와 남친은 드디어 대장정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에 동료 직원들과 세무사님의 통큰 축의금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무려 600만 원이었거든요. 큰 액수에 놀라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축의금으로 내신 거예요? 수진 씨, 그거 우리 직원들이 100만 원 내고 세무사님 혼자 500이나 내신 거야. 세무사님께 감사드려야지 뭐. 근데 감사 인사는 나중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왜요? 세무사님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세무사님 완전히 멘붕에 빠지셨어. 사무실 분위기도 장난 아니야. 사모님이 글쎄 친구와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바람피던 남자와 같이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뭐야. 와이프 이런 충격도 큰데 한동안 바람까지 피운 와이프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세무사님과 그 아들만 불쌍하다니까. 자상하고 착하고 능력까지 갖춘 세무사님을 그 와이프는 왜 한눈까지 팔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허니문 베이비까지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모는 같은 동네에 아주 허름한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투룸인 우리 집이 마치 대궐같이 넓다며 자주 들락날락 거리더군요. 그래 봐야 저희 신혼집도 15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가족이 된 시모와 친해지기 위해 없는 애교까지 떨며 최대한 노력했어요. 돈 좋아하던 시모는 제가 출산하기도 전에 선언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아기 봐줄 테니 너 출산하고 한 달쯤 지나면 바로 사무실 나가서 돈 벌어라. 아참, 내가 아기 봐주는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한 달은 안 돼요. 3개월은 지나고 복직 생각할 테니 벌써부터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모유는 좀 먹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슴인 큰 편인 제가 모유가 그리도 안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모유가 많이 부족하더군요. 분유로 대체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자연스레 복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을 가장 역할을 하며 돈 벌기 위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돈 벌지 않고 집에서 아기만 보는 것이 죄책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복직을 했죠. 우리 아들 서유리는 시모에게 맡기고 말이죠. 다행히 시모는 이유식까지 알차게 해주며 서유리를 잘 키워주었어요. 저와 남편 먹으라고 반찬까지 해주었고, 서유리는 물론 저희 집안일까지 많은 부분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약간 삐걱대던 부분도 아이가 한 5, 6살쯤 되니 시모와 완전히 한 가족이 되어 다 맞춰졌어요. 그때쯤 되니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 시모는 천사나 다름없었어요. 완전히 구세주였죠. 시모와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느낄 무렵 다른 쪽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남편과의 관계였죠. 인턴 레지던트까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여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이해했어요. 우리 서유리가 태어나고 기저귀 한 번 갈아주고 목욕 한 번을 해준 적이 없었지만 다 이해했죠. 그런데 페이닥터가 되자 자기가 개원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점에 뭔가 열등감이 폭발했는지 승질머리까지 더러워지더군요. 저와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건 당연했고 급기야 집에까지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페이닥터가 뭐 그리 바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발 날 이해시켜줘봐. 월급쟁이 의사가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사는 게 말이 돼? 그럼 원장이 월급 더 준대? 아이 시끄러워. 이 여자가 언젠가부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에휴, 학부 때 그냥 의대생이나 사귀어서 결혼할걸. 뭐하러 이 여편네한테 목 메었는지. 당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이 안 통한다니까. 됐어. 그만 물어봐. 난 다시 병원으로 간다. 다정했던 남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결혼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럴 거면 남편 말대로 그냥 의대생 여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지. 끝까지 왜 날 고집했는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나마 시모가 잘해주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도 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아이를 키워주고 있으니 용돈과 생활비를 두둑히 들여서 시모는 더 이상 건어물 리어카 장사는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명품백이나 스카프, 구두 등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 패션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이거 루이비통 가방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짝퉁 사신 거예요? 뭐? 야, 너 시애미가 평생 건어물만 팔던 시장댁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뭐냐? 이거 백화점에서 산 진짜 루이비통이랴. 네? 아, 그럼 누가 어머님께 선물해 주신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건 비밀이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나도 사생활이란 게 있으니. 루이비통 가방에 샤넬 지갑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명품들이 시모를 휘감고 있었어요. 정말 놀랄 노짜였어요. 그저 시모에게 돈 많은 남친이 생기기라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채 넘어갔죠. 그런데 6살 된 우리 서유리가 언젠가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른 엄마 또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다른 엄마가 있다니? 할머니가 자꾸 다른 엄마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데 나보고 다른 엄마한테 인사하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난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왜 다른 엄마를 자꾸 부르지? 우리 서유리에게서 다른 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치원에서 웬 이상한 동화책을 읽었나 싶었죠. 그런데 아이가 갖고 놀던 앵무새 장난감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나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말이 늦게 트였던 우리 서유리를 위해 앵무새 장난감을 사줬었거든요. 그 장난감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거든요. 시모와 웬 다른 여자 목소리가 녹음돼 있더군요. 아우, 예쁜 세라야. 우리 세민이 만나서 데이트 몇 번 해보니까 어릴 때 만날 때랑은 느낌이 다르지? 우리 세민이 이혼시키고 너랑 재혼해서 애 키우고 살면 얼마나 여유롭고 화목한 가정이 완성되겠니? 지금 며느리는 부모도 없고 보잘것 하나도 없는 애야. 돈 좀 몇 푼 쥐어주고 이혼시키면 넙죽 받고 물러설 거다. 어려울 것도 없다고. 사유리는 네가 키우고 말이야.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불임으로 이혼하고 40대 중반이라 애도 못 낳는 나이가 되니 아기 있는 남자랑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리게만 봤던 세민 씨도 절 여자를 보는 것 같으니 이혼만 빨리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세민 씨랑 데이트나 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나만 믿으렴. 근데 이번에 너희 아버지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셨다며? 야, 이제 몇백억이 아니라 천억대 부자는 되겠구나. 아유, 그럼요, 어머님. 돈이 돈을 버는 거라고. 사놓은 부동산 자산만 해도 수백억은 되는걸요. 땅값이 따박따박 저절로 올라지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전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발 무슨 몰래카메라라도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내 시모와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 다음날 이 앵무새 장난감을 들고 출근했어요. 너무 소중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세무사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엉엉 울며 이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전문직이라고 아는 사람은 세무사님 뿐이었으니까요. 어쩌죠, 세무사님? 당장 이혼하고 이 인간들을 벌받게 하고 싶은데 혹시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신가요? 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몹쓸 인간들이 있나. 걱정 말아요, 수진씨.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도와줄게요. 일단 이 내용을 다시 잘 녹음해 놓읍시다. 따로 녹음을 해놓고 앵무새 장난감을 갖고 시모한테 갔어요. 병원에 있는 남편도 당장 시몬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오지 않으면 병원을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 내용을 그들 앞에서 틀어주며 시몬의 코딱지만한 집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야만 속이 다 풀릴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님, 그리고 이 미친 새끼 박세민 너. 돈 많은 40대 여자랑 놀아나면서 내 새끼 뺏어서 나만 따돌린 채 재혼하려 해? 이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우리 서유리를 뺏길 것 같아? 그리고 잠잠히 이혼해 줄 것 같아? 깽판 다 부리고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혼할 거야. 나도 너 같은 짐승이랑은 살기 싫다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망하게 할 거야. 자기야, 오해야. 그냥 몇 번 만나서 데이트 좀 한 거라고. 우리 잘난 의사들한테 그 정도는 바람핀 것도 아니야.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러붙는다고. 그래, 이 미친놈아. 지금도 녹음하고 있으니 어디 한번 그 주둥이 나불거려 봐라. 아우, 얘 며느리야,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할게. 우리 아들 앞길만 막지 말아다오. 그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어디 가고 웬 호랭이가 나타났어. 호랭이요? 호랭이가 아니라 악마의 화신도 될 수 있어. 당신들이 날 이렇게 미치게 만든 거라고. 잠자코 이혼해주진 않을 테니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고. 전 그 후로 시모와 남편을 괴롭히는데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세무사님이 그 과정에서 여러 인맥을 통해 도와주셨고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았고 한마디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코로나에 걸려 시모는 바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40대 여자한테 차였고 여전히 페이닥터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그 40대 여자한테 가서도 개지랄을 했었거든요. 정말 전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친년처럼 굴었네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장렬하게 저의 첫 남자와 끝을 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싱글맘 그리고 워킹맘이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직 싱글인 여동생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물심양면으로 저의 삶 전반에 많은 도움을 줬던 세무사님께서 제 인생에 훅 들어오셨네요. 이혼이 다 마무리되고 바로 제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제가 수진 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서유리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요. 우리 아들이랑도 좋은 형제지간으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수진 씨. 그동안 수진 씨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뭉클하게 들곤 했는데 아마 그게 수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젠 사랑으로 바뀌었지만요. 폭풍우 끝에 맑은 햇빛이 한 줄기 제게 비추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기대어 심적으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그 앞에서 많이 울었네요. 그동안의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렇게 절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동생들이며 전 남편이며 우리 아들이며 언제나 제가 그들을 달래주어야만 했죠. 세무사님이 남친이 되고 아직 혼인신고나 재혼을 한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많이 어울리면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서유리가 세무사님의 외동아들과 친형제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죠. 지금 사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면 그 관계를 빨리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장담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요즘엔 비혼주의에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조급해졌죠. 오랜 연인과 결혼까지 앞두고 헤어진 뒤 나에게 결혼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싫은 점만 없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결혼을 많이 바라기도 하셨고 저 역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빨리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 급했나 싶어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연애를 짧게 해서 그런지 신혼의 재미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에겐 늦둥이 남동생 한 명과 1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죠.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외동인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부럽기도 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형제들과 상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남인 남편이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대단하였죠. 우리 아들은 hun기가 꽉 찼지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요새 능력 있는 남자들 결혼하나요? 다 혼자 살려고 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인연이 되니 참 모든 게 감사해요.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던 시어머니셨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홀어머니가 키운 장남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민이가 다 좋은데 나이가 딱 걸려서. 제가 그게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는 어려야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능력 좋고 완이기가 좋다고 하니 제가 허락한 겁니다. 하긴 나도 나이가 많지만 지민이 나이가 많긴 해. 누나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엄마, 요새는 아이보다는 부부 생활을 더 중시하는 사회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내가 좀 그랬나? 사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들을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너무 잘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나이도 있는 편이고 부모님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지 딱히 반발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옆에서 깐죽거리는 시누이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친구들이 시집 안 간 시누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혼하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크겠거니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노처녀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한 느낌이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시누이를 소개해줬을 때부터 시누이는 절 동생 뺏어간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남동생 가진 누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그 나이에 남자 잘 만났네. 내 동생이지만 진짜 잘난 놈인 거 알지? 첫 만남부터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시누이를 이해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그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를 할 예정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혼수 문제와 집을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결혼 준비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모든 시어머니 비위를 다 맞춰드렸어요. 결혼 전부터 책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이었는데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간섭을 하는 느낌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죠. 윽해, 원래 며느리 결혼하면 시어머니 첫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리는 거야. 내가 지켜볼게. 제가 요리에는 손질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 나이 돼가지고 요리도 못해? 누나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요샌 요리 굳이 안 하지. 너는 뭘 몰라. 원래 결혼하면 마누라가 집밥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남자의 앞길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달렸다고. 그래, 우리 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안 그래도
첫 생일에 뭘 먹어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꼭 며느리 밥상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사실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요즘 같지 않은 옛날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늘 저보고 남편을 떠받들며 살라고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남편은 내심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듣기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시누이를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이 40이 다 돼가도록 변변찮은 직장이 없었고 늘 아르바이트를 가도 이틀 만에 그만두었죠. 그 나이에 내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까지 받아서 쓰는 시누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다가 결혼 후 남편의 카드값이 이중으로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저희 가정에 미치는 걸 알게 되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처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카드값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오빠,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알아서 사셔야지. 지금 오빠가 카드 준다는 게 말이 돼? 원래부터 했던 거라 끊기가 어려워. 이제 오빠도 가정이 생겼으면 알아서 정리했어야지. 남편도 난감해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제 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집 대출값에 차 할부에 저희도 나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시누이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가계부에 구멍이 나자 남편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누이의 생활비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거의 쳐들어오셨죠. 어머, 어머님이랑 형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 지금 웬일이라는 말이 나와? 너 도대체 꼬리가 몇 개 달렸길래 우리 완이기를 꼬셔서 돈을 딱 끊게 만들어? 아, 그게 아니라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다짜고짜 꼬리가 몇 개 나는 둥 막말을 하는 두 사람이었고 제가 맞받아 치라고 하자 또 나서며 얘기를 하였어요. 시댁과의 갈등이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어디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나이가 많으면 마음이 고와야지. 어머니,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길 바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알아서 독립을 하셔야죠. 제가 지지 않고 맞서자 형님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지 않고 저에게 막말을 하셨어요. 결혼 전 사실 두 모녀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와 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완이가 그동안 나한테 해왔던 거 뺏어갈 생각 마. 형님이 그 나이에 동생 카드를 쓴다는 게 정말 기막히네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네가 못하면 어쩔 건데. 우린 천륜이야. 천륜을 들먹이며 남편과 본인들은 가족이라고 내세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며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빠지더니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웠죠. 고마워. 당신은 난감하겠지만 내 말 들어줘서. 아니야, 진짜 끊었어야지.
당신 말이 맞아. 누나가 멀쩡한데 일을 해야지. 결국 이 문제는 저희가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 아들 뺏어가니 좋으냐? 우리 가족밖에 몰랐던 앤데 널 만나서 애가 변했어.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애는 싫다고 한 거다.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말은 듣기 싫은가 보지? 나도 여자지만 아휴 참, 너도 너다. 난 시집가서 안절해야지?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쟨 아마 가정교육부터 글렀을 거야. 지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하실 얘기신가요? 어머니랑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형님과 시어머니는 제가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살면서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를 시누이에게 드리는 문제는 없던 걸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에게 참 많이도 고마워하였고 저 역시 시누이를 제 가족처럼 챙기려고 노력했죠. 누나가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소개시켜준 곳에서 적응만 잘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내 친구 사업체지만 친구 자체도 진짜 괜찮고 아마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누나가 너무 불만이 많아서 탈이긴 해. 남편은 시누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냈으면 하였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제 친구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난 뒤 시누이는 몇 번 출근을 하더니 또다시 불만에 휩싸여 시어머니에게 힘듦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출근이 너무 빠르잖아. 그때 출근길이라 차다 막히는데 9시까지는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너 잠도 많아서 얘기 좀 해보지. 옳게 친구라 그런지 성격도 대쪽 같아.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있지? 어쩜 그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유두리가 없다니? 친구 시누이만 좀 봐줄 수도 있지. 안 되겠다. 얘 좀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지. 힘 좀 써달라고. 전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름에 일을 끝내놓고 달려오게 되었어요. 너 얘기는 들었지? 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일하라는 거야? 뭐가요? 그만한 안정적인 데가 어딨다고. 형님만 잘하시면 정규직의 월급도 세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출근 시간이 너무 힘들대잖니. 네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새벽 6시도 아니고 남들 다 출근하는 9시도 빠르다고 하는 시누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랑 이희도 보통 8시 30분 정도까지 출근해요. 이게 평범한 거죠. 그건 니네니까 가능하지. 내 딸은 잠도 많고 몸도 약해서 힘들다니까. 옳게,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완익이가 카드도 가져가서 진짜 힘들어. 진짜 막말로 정신머리가 어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다들 이렇게 살아요. 형님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사신 건 아닐까요? 재벌집 딸도 아니고 일을 하셔야 되면 하셔야죠. 아니, 올케는 어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아, 진짜 짜증나. 어린애처럼 화를 내는 시누이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나이 든 시누이를 옆에서 달래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죠. 시누이는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겨우 출근을 이어가기로 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신우이가 잘 다니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에게 조심스레 만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운 전화였기에 당장 달려나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충격이었죠. 너무 오랜만이다. 많이 바빴지. 너한테 부탁만 해놓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신이 없다. 아니야, 너 바쁜 거 아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어? 왜? 조금 특이해서 그렇지. 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얘기를 하였는데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어요. 아니, 회사 비품이 매일 없어지는 거야. 솔직히 그런 거 얼마나 하니? 나 그런 거 아끼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CCTV 돌려보는데 네 시누이가 한 움큼씩 매일 가방에 넣는 거 있지? 확실한 거야? 아니 어쩌다가 나도 몇 번이나 봤고 또 지켜도 봤어. 네 신우 맞더라. 직원들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팀 직원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매일 꾀만 부린대고.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괜히 부탁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네가 어디 부탁하는 애냐? 근데 진짜 오죽하면 내가 이러는지도 생각해줘. 그래 네 마음 알지. 미안해. 이제 곧 수술 끝나는데 그냥 정리하려고. 알고 있어. 미안하다. 너무나도 중마고우인 친구지만 친구에게 괜한 부담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회사 비품 도둑질을 한 신우이를 어쩜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눈치껏 정리를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이 힘들게 참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리가 되자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그것은 역시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막말을 더 일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쥐똥만한 회사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뭐? 날 해고해? 진짜 어이없네. 올게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정리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죠. 저도 형님이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친구가 이상한 거 아니니? 우리 딸이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나왔는데? 그딴 조그만 회사에서 우리 딸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감지덕지지? 본인이 비품 훔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끼리끼리라고 옳게도 똑같은 사람 아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적응했더니만 지가 뭔데 날 잘라? 내가 다녀줘도 고마울 판에? 하여간 제가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냐? 좋은 회사라고 하더니만 순 꽝이다. 저를 또 이상하게 몰아가는 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형님이 회사 비품을 허구한 날 가져가는데 그럼 회사에서 형님을 쓰겠어요? 그거 절도예요, 형님. 제 말에 형님은 당황해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였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내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주둥이를? 형님이 얘기하세요. CCTV에도 찍히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대요. 옳게 내가 도둑질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어디가 아쉬워서? 옳게 친구 진짜 이상하네. 나한테 계속 자격지심 있는 것 같더니 아주 날 모함을 하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끼리끼리라는데 너랑 그 여자랑 친구인 이유가 있겠지? CCTV에도 찍혔다고까지 했지만 신우이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내심 찔리는지 시어머니에게 절 빨리 집에 보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일로 전 신우이를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남편 또한 제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 보였죠. 미안해.
당신이 애써 생각해준 누나 일자리인데 당신도 면이 안 섰겠어.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을게. 내가 누나한테도 잘 얘기할게. 미안해. 그나마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과연 몇 달이 흘렀을까요? 대뜸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뜬금포인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했죠. 누나가 진짜 남자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 만났나 봐. 그러게. 아니 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신 거야? 인연은 따로 있나 봐. 엄마 친구 카페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눈이 맞았나 봐. 잘 됐지 뭐. 와,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나는구나.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된 남자라고 했고 무려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어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신우이가 시집을 가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신우이가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입이 찢어지셨죠. 겁 아내가 뭐랬니? 우리 딸 장하다.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변호사 사모님 될 생각이나 해. 엄마, 이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봐. 나 진짜 요새 행복해. 신우이는 진짜 행복해했고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니 히스테리도 줄어갔어요. 올케는 이런 반지 받아봤어? 나 프로포즈 받았는데 내 반지 좀 볼래? 어머, 이거 되게 비싼 건데. 형님 좋으시겠어요. 잘 어울리세요. 내가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걸 굳이 사주는 거 있지? 좋죠 뭐. 형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제 짝을 만났지 뭐야. 이래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다인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관리 좀 해.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요. 몰라서 물어? 누가 보면 40은 좋게 넘어 보여.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내 동생이 외모 말고 내면만 보나 본데 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관리 좀 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외모로도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신우이였죠.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저렇게 껍데기만 내세우나 보다라고 무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덜 볼 테니 참자라고 생각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을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이 집에 인사를 온 소식에 저 역시 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내가 말했죠. 여기는 내 올케. 나이는 40이 넘어 보이지만 38이에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올케 뭐해? 얼른 인사하지 않고? 첫 인사부터 저런 얘기를 하는 신우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니 참자 싶었죠.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신우이의 언행을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신우이가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신랑 될 사람 앞에서까지 모욕을 주는 모습을 보고 가지가지한다 싶었고 신우이는 한술 더 떠 여우라느니 이상하다느니 라는 소리를 하였어요. 올케, 뭘 그렇게 뚫어지게 내 남자를 쳐다봐? 헝감생심이야. 에이, 완주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눈이 마주친 건데. 제 올케를 못 믿어서요. 꼬리가 10개 달려도 모자란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완주씨가 예민한 것 같은데요. 예민하다뇨?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 회사 사장이 올케 친구여서 잘렸다고. 다 그것도 올케가 말장난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사실이 아니야. 나 진짜 그 회사 잘 다니고 싶었어.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하지만 다 잊었어. 내가 거기 계속 다녔으면 멋진 예비 남편을 못 만났을 테니까. 어쩌면 고맙기도 해. 본인이 비품을 갈취해놓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또한 혹시라도 누나 결혼이 파토날까봐 저에게 한 번만 참아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건 무슨 상황일까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제 입만 바라보시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는 행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형님한테 잘못했나요? 이봐요, 보셨죠? 이렇게 발작한다니까요. 여보, 그만해. 누나가 그냥 조금 속상해서 하는 소리 가지고. 매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좀 잘 봐주세요. 형님은 제가 화내는 것 또한 제 성격 문제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듯이 신우이의 결혼할 약혼자는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눈치까지 해가며 제 입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 역시 화가 났던지라 신우이 또한 본인과 똑 닮은 신우이를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자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좀 쉬자 싶을 때 저에게 시련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 나간 뒤 저희만을 따로 불렀고 그 이야기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완주 시집가면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완영이 좀 컸으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 그래도 중학생 아니니. 네? 지금 완영구르님을 데리고 가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말대로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키우게 생겼니? 니들이 좀 데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도련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이제 중학생이니 손갈 것도 없겠다. 그저 집만 제공하며 같이 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완영이 의사도 물어봐야지. 걔가 의사를 할 게 어딨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완주 시집가면 나 시골 내려갈 거야. 이 집을 팔아야 완주 혼수라도 해줄 거 아니냐. 하긴 그러네. 누나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왜 완영도련님을 책임지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세 준비를 할 거고,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힘들 것 같아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거야?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차갑고 잔정이라곤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절대 합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정한 말 한 번 못 들어본 데다 이제서야 남편과 이세 준비를 하며 그나마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이라지만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야. 나 도련님 못 거둬.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야. 어머님이 엄마면 책임지셔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았대? 장남이 무슨 봉이야?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그리고 집 파신대잖아. 오히려 어머님을 두둔하는 말투에 정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대면대면한 남편과 저였고, 남편은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한번 학가 얘기를 꺼냈죠. 너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한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완영이 자기 앞가림할 거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내 동생인데.
어머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해? 부탁도 아니고 어머님은 통보식이잖아. 그거야. 엄마는 내가 장남이니까 그러신 거지.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럼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뭔 죄야? 모르겠다. 나보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내가 너무한 건가 싶어. 남편이랑 대판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정말 심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였어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결혼 준비를 하며 행복해했고 왜 이 짐을 우리만 져야 하나 싶은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신우이 때문에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더욱 거절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 일을 가지고 신우이는 왈가왈부하며 저에게 차갑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을케,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완영이한테 그렇게 하면 돼? 형님이 그럼 책임지시든가요. 난 시집가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혹을 달고 가? 내가 장남이었으면 100번 데려갔지. 우리 완영이 불쌍한 애야. 전 제가 더 불쌍하네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평생을 아빠 그늘도 모르는 애인데 좀 잘해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완이기를 생각해서라도. 신우이는 동생이 불쌍하다며 울먹거리면서까지 말을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동생 생각을 끔찍히 한다는 걸 보니 사실 의외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쉽사리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남편과 이세를 낳고 알콩달콩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에 저 자신이 괴로웠어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럴 무렵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도련님을 계속 멀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죠. 제가 허락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기뻐하였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가 대쪽같이 차갑긴 해도 네가 마음은 약한 애지. 고마워. 우리 완영이 잘 부탁한다. 그래 옳게 고마워. 아 맞다. 내가 완영이 알레르기라서 식재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 얘기했나? 신우이는 도련님에 대해 식재료부터 주의해야 할 것까지 싹 다 알려주었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격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답답했지만 이왕지사 잘 살아보기로 했으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생각하게 되었죠. 신우이 같지 않게 시동생은 착하고 아직 청소년이라 그런지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을 데리고 있겠다고 한 후로 시어머니는 얼른 집을 팔아 신우이의 혼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딸이니 뭐든 다 해주시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신우이도 정말 기뻐하였죠. 엄마 고마워. 그래도 변호사 사모인데 내가 생활비 받으면 엄마 섭섭지 않게 해줄게. 나 진짜 잘할 거라는 거 알지? 그럼 네가 누구 딸인데 엄마는 우리 사이 덕이나 보고 살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이 행복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참 많이도 양보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신우이의 시집을 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하객들 그거 아르바이트 사는 거 어떻게 하지? 하객 아르바이트는 왜? 내가 친구가 어딨어.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에 보여지는 건 있어야지.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신 것 같아. 평생 집에만 있어서 친구 하나 없다는 신우이의 말에 사실 벙찌게 되다가 성격을 보면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죠. 예, 너 결혼했을 때 불렀던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 아직도 다 연락하니? 네, 당연하죠. 동문회 동창회 어렸을 적 친구들에. 근데 왜요? 어머, 잘됐다. 어차피 네 가족 일이니까 네 친구들 좀 오라고 해라. 네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 전부 다시 오라고 해. 어머님, 제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짜 기가 찼어요. 아니, 왜 안 돼? 신우이가 네 가족이고 언니나 마찬가지인데. 불러라. 완이기한테 듣기로는 축의금도 쏠쏠했다며. 어머, 그러면 되겠다. 올게 친구들 좀 불러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객 아르바이트 쓸 게 뭐 있어. 얘 친구들을 쓰면 되는 거지. 너 그때 축의금 1,000만 원 넘게 들어왔다며? 네 친구들한테 축의금까지 하라고 해, 이왕지사. 상식적이지 않은 두 모녀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왜? 누나 결혼하는데 당신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잖아. 막말로 당신 언니가 있었다면 친구들도 올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이 시누이 결혼식에 하객들 다 모집하라는 것도 모자라 축의금까지 맞춰서 1,000만 원 하라시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당신도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남편은 저를 보고 또 왜 저렇게 빡빡하게 굴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이 여기까지 오자 제가 정말 이 집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저만 이 사람 되는 것이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시누이 결혼이 다가오니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과 함께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다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며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이 많았고 저 역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을 먹고 오는 게 나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야근을 하기로 한 날 일이 빨리 끝나 와인을 사가지고 저 역시 밉지만 시누이 결혼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회포를 풀어야겠다며 손을 내미려고 시댁에 방문했던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인생을 유턴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곧 시누이의 결혼식이 되었으며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전부 불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족스럽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북적대고 좋으니? 변호사 사모님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지. 어쨌든 고생했다. 넌 저리 가서 우리 딸 사진이나 잘 찍어놔. 네, 어머님 그래야죠. 아마 오늘이 형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날인데. 어머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곤 사진이나 찍으라면서 구석에 가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전 제가 부른 하객들에게 미리 부탁한 플랜카드를 들게 한 후 신부 대기실에서 시누이와 사진을 찍으려는 제 친구들에게 사인을 주었어요. 사진 기사가 신랑을 불러 하객들과 같이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시누이의 비밀이 벗겨졌고 신우와 시모는 둘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죠. 이게 뭐야? 너 애엄마였어? 아니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플랜카드 글은 완영엄마 새 시집 축하해요 라는 글이었어요. 사실 제가 거두기로 한 시동생은 신우이의 진짜 아들이었고 신우가 젊어서 사고쳐서 낳은 아이였어요.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아들로 둔갑시켜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두 모녀가 그 아들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 사실을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시댁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시동생이 신우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완영아, 그래도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누나, 걱정 마. 내가 내 조카 잘 챙겨야지. 집사람은 눈치도 못 챘으니까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래, 이제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본인들 사연에 절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매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또한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이 하필 그때 그런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인생 피는 거였는데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완익이가 완영이만 잘 맡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호적도 엄마 호적이잖아. 완영이도 내 행복 바란다고 했고. 당연히 내가 잘 걷어두지. 누나는 행복만 해. 나랑 집사람이 잘 거둘게. 그래,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이 누나가 편히 시집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겠어. 아휴. 우리 완익이랑 완주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나도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내가 진짜 효도할게. 그러게, 엄마, 이제 우리 잘 살게요.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에 부글부글 속이 끓었고 전 이런 계획을 벌인 것이에요. 이 일을 신우이의 신랑이 알게 됐으니 결혼식 직전 바로 결혼식은 파토나게 되었고 그 집 시어머니 또한 한바탕 난리가 났죠. 기막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애까지 딸렸다니 뻔뻔하게도 진짜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넌 위약금이랑 피해 보상할 준비나 해.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말을 들어? 너 같은 사기꾼 말을 왜 들어? 주제의 변호사라서 잡고 싶었나 보지? 진짜 뻔뻔하다. 하필 결혼식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결혼식 했어봐. 아, 끔찍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드레스를 입으며 그 집 시어머니에게 싹싹 비는 신우이를 보며 나오는데 남편은 이 모든 화근이 저라며 제 뺨을 때렸고 저 역시 2배로 갚아주었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뺨을 날려? 똑같이 나한테 사기친 주제에 너도 이혼 소송 각오해. 우리 누나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누나 파혼 당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너희 사기꾼 집안한테 당해서 지금까지 참고 산 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제가 그대로 제 친구들과 자리를 뜨려 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그제야 저를 잡고 어떡할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뻔뻔하기도 하였죠. 뭘 어떡해요.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날 속이고 본인 아들까지 떠넘기려 했다니 꼴 좋네요.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냐.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친 당신 가족들한테 내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이제 제 집에 막대한 위자료나 줄 생각하세요. 제 말에 벙찐 얼굴들을 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왔어야 했는데 진짜 저것이 우리 딸 앞날을 망쳤어. 웃기지 마요. 본인 딸은 본인이 앞날을 망친 거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진짜 창피하네요. 그 얼굴을 끝으로 전 남편에게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저마저 이혼 소장을 날리자 시어머니 또한 아차 싶었다는 얼굴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뻔뻔함으로 안면 몰수하였어요. 예, 그래. 네 잘못 눈 감아줄 테니까 완영이 책임져라. 그래야 완주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 거 아냐. 당신 딸은 지금 당신이 다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딸의 잘못을 감싸주려고만 하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이나 하다니. 대단해요. 그럼 우리 딸 앞날이 구말리인데 이렇게 살으라는 거니? 당신 딸만 안중에 있고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 귀한 건 모르지? 우리는 무슨 죄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아, 엄마, 일단 그만하세요. 일단 너도 많이 화났으니까 좀 진정해. 당신도 입 다물어.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가족 바보, 마마보이인 걸 몰랐던 제 자신이 한탄스러웠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며 빨리 수습하려고 했죠.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제가 잘못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제서야 절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날 미쳤었나 봐. 그래도 때리는 건 좀 아닌데 용서해줘. 안 때렸어도 당신은 이혼감이야. 날 속였잖아. 그것도 가족들이랑 한패로. 우리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 이제 곧 행복해지려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었거든. 나 이해 못해? 그러니까 누나를 위해 평생 살아. 조카도 아들처럼 거두고 거기에 낚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평생 잘할게.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 당신도 그럴 줄 알았고. 근데 당신은 당신 가족만 생각하지. 나는 그냥 들러리고 말이야. 됐어. 꿈 깨.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빌잖아. 당신은 미안하다고 말할 염치도 없어야 하는 사람이야.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 말에 오히려 화가 더 났고 전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여왔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법원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그런지 위자료는 작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뻤죠.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시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한 혼수 비용 그대로를 그 변호사 집에 위자료로 주어야 했고 파혼을 당했어요. 아,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쩐다냐.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였는데 이제 어쩌냐고.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좋은 신랑감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 마라. 법정에서 저런 말을 하는 모녀를 보니 참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집까지 팔아서 마련한 혼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 아니 시누이의 아들까지 모조리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나 있는 집까지 없어진 시어머니였고 결국 남편은 가족이란 수갑으로 평생 가족들을 떠안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좋아? 내 인생 망쳐놓으니까 좋으냐고. 당신이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생각은 못하지? 늘 남 탓만 하는 당신 인생도 불쌍하다.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변호사 사모님 됐어. 도백 있는 당신이 변호사 사모님 되면 어떻겠니?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도벽까지. 당신은 중증이야. 애 버리고 시집 가려고 했던 거 애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알겠어? 제발 나이 들고 철 좀 들길 바래. 아, 분해 죽겠네. 저게 진짜? 그 나이 먹고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나 전전하지 말고 집도 팔린 김에 이젠 홀어머니 본인이 모실 생각도 해. 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죄니?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알아? 적어도 당신은 기생충 같다는 건 알아.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시누이와의 대화였어요. 자식 버리고 팔자 피려고 한 시누이를 이렇게 참교육시키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긴 하였죠. 제 친구들 또한 만나면 늘 이 이야기가 한동안 주제였고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 역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큰 상처로 남았어요.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나 싶었던 게 속상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이번 일로 뭐든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하는 습관도 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 일도 더욱더 웃으며 말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이 담담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지만 결혼에 몰두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려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젠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한 요즘이에요. 인연이라면 좋은 결말이 맺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꼭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